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가 강화된다고 하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으로 치매 우려뿐만 아니라 뇌졸중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운전 중에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나 실신이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뇌졸중에 대한 경고, 그 경각심을 울려보겠습니다. 신경과 이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히포크라테스도 뇌졸중에 대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마비라고 기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뇌졸중, 이게 오래전부터 증상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치료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치료 역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의 실질적인 치료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실제 70년도만 해도 당시에는 뇌졸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왔는 환자에게 대해서 저희들이 재활 치료를 하는 그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80년대 들어와서 심장질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재발하는 병이다. 따라서 이런 재발하는 병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뇌졸중에 적용이 되어서 뇌졸중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인자를 관리하자 이런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뇌졸중 치료에 하나의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혈전용해술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혈전용해술은 직접 막힌 혈관에 혈전을 놓기 위한 약을 써서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런 혈전용해술이 발달하면서부터 뇌졸중 치료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되어서 이제 뇌졸중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히 약물 치료, 어떤 진단 치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바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그때부터 도입되고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큰 치료 효과가 밝혀진 것이 바로 뇌졸중에 대해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직접 막힌 혈관에 접근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2015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뇌졸중에 대해서 특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대해서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한 것은 그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에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더라도 이 뇌졸중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겪고 싶지 않은 질환 중에 하나지만은 도무지 어떤 질환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뇌 속 혈관에 생기는 문제 제대로 풀고 계시는지요? 전문가의 선택,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겨울철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어떻습니까? 네, X입니다. 네. 이미 여러 자료에서 나왔고 또 지금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연구들이 한 2번 정도, 어쩌면 그 이상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느 시즌에 또 날씨의 변화, 또 뭐 강우기 또는 하루의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시즌에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보고에서는 국내에서 9월 달에 뇌졸중이 제일 많다는 보고가 있고 또 여름에 뇌경색이 많고 겨울에 뇌출혈이 많다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면 날씨가 더울 때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언고인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탈수가 되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막힌 혈관을 막는 뇌경색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말초혈관들이 수축되면 상대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로 피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중에 변화가 심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면역에 이상을 유발해서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더 많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느 시기에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졸중 계절에 관계없다고 하시는데요.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나치게 하품이 잦으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가 하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반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탄소가 많아지면 그것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는 하품 자체가 뇌에 대한 쿨링 시스템, 즉 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한 하품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한 하품이 뇌졸중하고 연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들이 뇌졸중 후에 여러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후 발생하는 우울증입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40%까지 그런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 후 우울증 외에도 불안이라든지 분노 장애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심하게 기억력이 동반되면서 생기는 다른 증상 등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졸중 환자들이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러 가족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환자들이 그런 증상이 동반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OX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잘 보이지 않게 장애를 안겨줄 수 있는 게 뇌졸중이라 그러는데 네. 자신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쯤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뇌졸중이 이제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뇌졸중은 아주 흔한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이 그림은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만들어서 공급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1명, 2명, 3명, 그리고 4명, 5명,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즉 뇌졸중은 이만큼 흔한 병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면 한 해에 10만 5천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따져보면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20분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니까 뇌졸중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을 그렇군요. 받고 있었습니다. 이 뇌졸중에 대한 골든타임의 중요성도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빠른 시간 안에 전문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좀 안타까운 경험을 한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한 환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도 몇 명씩 접할 수 있는 흔한 경우입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70세 할아버지입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약간 혈압이 높다는 얘기만 듣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8시경에 제가 8시라고 표시해 있는 이유를 뒤에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식사 후에 신문을 읽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건 뇌졸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할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역시 바늘로 손끝을 찌르고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우리 흔히 하듯이 청심환을 할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켜봐도 호전되지 않으니까 이제 옆에 있던 마침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CT를 찍고 계속 증상을 봤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오후 4시쯤 되었어. 이제 그때 딸에게 연락을 해서 너가 아버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서 그때야 저희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것은 오후 5시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9시간 정도가 경과한 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올 때 흔히 말하듯이 MRI를 빨리 찍고 싶다 이런 말씀을 다른 보호자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제일 먼저 환자를 볼 때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는가? 왜 이리 늦게 오셨는가? 말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에게 MRI 사진이 찍게 되었습니다. 거의 10시간 가까이 9시간 반이 지나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MRI 중에서 확산 강조 영상이라는 영상입니다. 이쪽 편이 왼쪽 뇌, 이쪽이 오른쪽 뇌, 왼쪽 뇌, 오른쪽 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위 있죠? 네네. 왼쪽 뇌에 거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이 확산 강조 영상에서 나타나는 하얗게 나오는 부위는 이미 죽었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MRI를 찍어보니까 왼쪽 뇌에 이미 7, 80%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이렇게 죽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어서 MR 혈관 조영술, MRA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데 대칭으로 보여야 되는데 왼쪽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 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보이는데 왼쪽은 바로 여기서 깡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즉 왼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혀서 왼쪽 내에 크게 혈관이 막히는 내경색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혔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을 혈전을 녹인다고 해서 혈전용해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혈전용해술은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병변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병변이 너무 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혈관을 개통시킨다 해서 죽었는 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부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혈전을 녹이는 치료 자체가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 첫날은 모르지만 2, 3일 지나면 퉁퉁 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머리도 뇌가 죽었을 때 뇌도 이제 붓게 됩니다. 첫날은 잘 모르지만 다 조금 시간이 보통은 12시간이라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뇌가 부으면서 흔히 뇌가 붓는다고 해서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은 이렇게 바깥으로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해골 안에 있으니까 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었는 뇌가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나머지 뇌를 눌러버립니다. 이것이 뇌부종입니다. 뇌부종이 진행되면 살아있는 뇌가 눌리면서 의식이 나빠지고 호흡이 나빠지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음 날 됐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죽었는 부위가 더 명확히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죽었는 뇌를 살릴 수 없다. 그리고 뇌가 많이 부으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일단은 뇌 부종을 뇌가 붓는 것을 떨어뜨리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수술, 뇌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해골인데 여기 해골이 없습니다. 해골이 없는데 이 해골을 떼어내서 뇌가 바깥쪽으로 붓도록 만드는 뇌부종을 치료하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압력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버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것은 뇌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수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졸중에 있어서 기능적인 삶, 뇌졸중 후에 혼자서 독립적인 삶, 다시 말하면 환자가 혼자 밥을 먹고 적어도 부축받아가 걸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삶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뇌압을 떨어뜨린다 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서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다행히 생명은 연장되었습니다. 40일 지나서 찍었는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희게 보이는 부위가 모두 죽은 부위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왼쪽 뇌에서 크게 손상이 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고 콧줄로서 음식을 공급하는 심한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네,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개 뇌졸중 하면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은 전조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네. 이런 증상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전조 증상이 금방 사라져서 쉽게 눈치를 못 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미니 뇌졸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네. 말 그대로이죠. 일시적으로 뇌에 피가 적게 갔다가 그런 마비 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니 뇌경색 또는 미니 뇌졸중 이런 표현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은 증상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하고 같이 갑작스럽게 한쪽 편의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다가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죠. 한쪽 편 팔다리가 마비가 되었는데 1시간, 2시간 내로 완전히 좋아졌다. 말이 어둔하고 손이 어둔했는데 10분, 15분 지나니까 좋아져 버렸다. 어떤 분은 뭐 찬물을 마셔가지고 좋아지고 어떤 분은 뭘 해가지고 좋아졌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미니 뇌졸중 또는 일가성 뇌허혈 발작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일가성 뇌허혈 발작은 우리 신경과 의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가성 뇌허혈 발작은 연이어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조 신호에 해당됩니다. 일가성 뇌혈 발작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 기능이 정지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뇌졸중과 똑같이 치료하고 검사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응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보통 3개월 내에
뇌졸중, 정확하게 표현하면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10에서 15%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졸중이 생기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그중에 한 25%에서 50%가 처음 48시간 이내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 내에 뇌경색이 올 확률이 높으니까 바로 일가성 뇌의 발작이 있어서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예. 이 미리 전조 증상도 잘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뇌혈관 질환을 명칭하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뇌졸중이라고도 하고 중풍이라도 하고요. 또 뇌졸중과 뇌출혈이 다르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정확한 명칭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증상, 쉽게 얘기하면 마비가 오는 거죠. 마비라든지 마려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뇌경색, 또 다른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을 영어로는 인팍션, 세리브랄 인팍션이라고 뇌출혈을 해모리지라고 얘기하는데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이 공급하는 뇌 부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심근경색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처럼 뇌혈관이 막혀서 뇌가 죽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 합쳐서 얘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손상을 받아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뇌졸중의 75%에서 85%의 환자가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탈수 증상이 생기면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뇌혈관이 공급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 뇌가 기능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결국 뇌 손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은 CT 사진을 찍었을 때 검게 보인다든지 또 MRI 중에서 확산 강조 영상을 보면 이렇게 희게 나와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혈관에 서서히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상경화지만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니까 동맥경화에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심장이나 이런 곳에서 혈전이 날아가 버려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다 뇌혈관을 막게 됩니다. 동맥경화는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는 당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고 혈관에 염증세포가 쌓이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름기,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서서히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지게 됩니다. 흔히 녹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찌꺼기를 사고 있던 막이 터지면서 이때 혈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혈전이 형성돼서 그 혈관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혈전이 날아가서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에 있는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여기 있던 혈전이 날아가서 머리에 저 멀리 있는 다른 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부정맥의 하나로서 심장이 피를 충분히 짜주지 못하고 달달달 떨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안에 피떡이 형성됩니다. 이 피떡은 심장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이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들어가서 머리 안에 어느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때 역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과 또는 심장으로 인해서 혈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그런 심인성 뇌경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네.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오히려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관관계가 큰가요? 예, 아스피린 복용에 대해서 최근에도 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점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스피린은 꼭 필요한 경우, 꼭 복용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최근에 큰 연구들의 결과에 따라서 진료 지침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예를 들면 심장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성이 상당히 고위험군,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뇌졸중이나 또는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이나 또는 어떤 위장 출혈이라든지 출혈성 소지를 가졌던 사람이 아스피린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예방하는 효과를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심근경색을 가졌거나 뇌경색을 가진 사람은 2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문가와 상담 없이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훨씬 잃어버리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로사 뉴스를 전달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뇌출혈이거든요. 최근 사망한 집배원의 사망 원인도 뇌출혈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 뇌경색과는 달리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머리에 큰 혈관이 있고 작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렇게 작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실질 뇌출혈이 됩니다. 이런 작은 혈관은 보시다시피 큰 혈관에서 나오는 가지에 해당됩니다. 즉 큰 혈관에 압력이 가다가 갑자기 작은 혈관에 그대로 전달돼 버리면 특히 고혈압이 오래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벽이 약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네. 이런 뇌출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내뇌출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흔히 까리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까리가 터졌다. 네. 그것이 바로 동맥류에 의한 것입니다. 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는 기관이 생기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구조를 가졌는 혈관벽이 아니고 좀 약한 혈관벽입니다. 예. 이것이 갑자기 터져버리면 이것도 출혈을 만듭니다. 이것이 뇌금익막하 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이렇게 뇌 작은 혈관이 터지는 내뇌출혈과 동맥류가 터지는 금이막하 출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귓볼에 주름이 많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우리가 장기 위험인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 위험인자를 교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발생률을 떨어뜨릴 때 위험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나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귓볼을 개선시키면 뇌졸중이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왔던 보고들은 주로 단순 비교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 비교란 것은 이러한 환자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만 비교했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예측인자로서의 기준을 삼기에는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고 또 위험인자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료가 더 축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